다음 추석 때는 처갓집부터 가는 게 공평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여기선 하루도 안 있고 그 집에는 3일씩이나 있어? 그러면 다음 추석 때는 처갓집에 하루 있고 우리 집에서 3일 잘래? 그게 아니라 엄마. 나는 사위니까 가면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쉬다가 오는데 애엄마는 며느리잖아요. 시댁에서 편하게 못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내가 언제 며느리 부려먹든? 와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다. 아니, 엄마가 안 시켜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엄마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불편하면 앞으로 오지 말어라. 이번 일만이 아니다. 나도 그동안 서운한 거 많았지만 며느리 눈치 보느라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들과 통화하던 전화기를 꺼버린 어머니는 올해 75세 된 심정옥 할머니. 심씨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와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시근덕거리는 호흡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 고향 것.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올해 38세가 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남의 아들이 되어버린 듯 했어.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이런 의미인 줄 알았다면 진작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며느리를 얻는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자신의 고리타분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상일 뿐이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 며느리가 시집 오는 것은 다 옛말일 뿐이었고 심씨 할머니의 아들은 장가를 가서 아예 말뚝을 박은 듯 했다오. 그 옛날 결혼 후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 모시고 살던 시아버지에게 모진 구박을 당하며 살았던 심씨 할머니. 10여 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기적적으로 늦둥이를 임신했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토록 권했던 아들을 낳은 것이 심씨가 38세 때였어. 어차피 나올 거, 진작 나왔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것을. 아들은 심씨의 한이었고 전부였기에 누구보다 귀하게 키웠어. 그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나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남편이 남기고 간 집도 있었고 심씨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번듯하게 아들을 키울 수 있었다오. 그렇다고 그 과정이 쉬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 심씨 홀로 자식을 키우기엔 세상이 녹록지 않았어. 그렇기에 아들에게 더욱 기대게 되었던 것 같소. 아들은 30 초반까지 취업이 안 되어 심씨가 뒷바라지를 했고 대기업에 들어간 뒤에 생활이 어느 정도 필만하자 결혼을 하겠다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때가 아들이 34세, 며느리가 28세. 4년 전의 일이요. 상견례 때도 심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단서가 있었지만 심씨는 그땐 미처 몰랐다오. 예비 며느리가 젊어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사돈을 처음 만난 상견례 날 심씨는 깜짝 놀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심씨가 71세였는데 사돈은 모두 50대였어. 자신이 아들을 늦게 보기도 했고 사돈이 일찍 결혼했기에 서로 나이 차이가 크게 났어.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반반씩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고, 그리고 곱게 키운 아직 어린 딸 보내는 거니까 사돈 어른이 그 정도는 해주실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반반씩 해서 결혼한다던데. 70대인 심씨보다도 오래된 옛날 얘기를 꺼내는 사돈.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심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꼭 집 한 채는 해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았다오. 그럼요. 저희가 집은 해가야죠. 안 그래도 애들이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나면 친정엄마가 봐주고 해야 하니까
이해하시죠? 금시초문이었어. 어디에 살든 직장과 가깝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었어. 다만 사돈집과 가깝다면 심씨가 사는 동네와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오. 심씨도 사람인지라 집은 자신이 사주는데 사는 건 사돈 근처라고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굳이 마음의 소리를 바깥으로 꺼낼 필요는 없었어. 네, 이해해요. 아무래도 며느리는 친정하고 가까운 게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어머, 이렇게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 만나서 저희 딸이 행운이네요. 30도 안 된 딸 보내야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조금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우리 사위도 든든하고요. 아들 잘 키우셨어요. 어휴,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이렇게 딸 예쁘게 잘 키우셨는데 당연히 섭섭하시겠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디 시집살이는 시키지 마세요. 애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사위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다 생각하고 많이 봐주세요. 6살 차이가 나는 아들과 며느리이고 사실 28세면 어린 나이도 아니었어. 하지만 심씨는 웃으며 말했어. 시집살이는요? 절대 안 시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어서 들리는 사돈의 말에 표정 관리가 힘들었어. 그런데 원래 시어머니들이 자기가 시집살이 시키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딸만 둘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서는 호호 웃는데 초면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 웃으면서 비비 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비비 꼬인 것인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어. 심씨는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서 아들에게 말했어. 안사돈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처가 근처 살면 너 불편하지 않겠어? 그러자 아들이 별 걱정을 다 한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 에이, 그럴 뿐 아니에요. 엄청 잘해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럴 뿐이 맞는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안다는 건지. 첫 만남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도 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했어. 적당한 거리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지. 왜 굳이 그 근처에서 살려고 해? 여자친구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갑자기 나와 살려니까 마음이 그런가 봐요. 상견례 때 보니 며느리와 사돈의 사이가 무척 돈독해 보이기는 했어. 그럼 네 엄마는 생각 안 하니? 속으로만 생각하며 심씨가 말했어. 알았다. 가까이 살면 더 조심해야 해. 싫은 소리 듣지 않게 예의 있게 잘해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심씨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마련해줬어. 상견례 때 만나보니 어줍잖은 집을 사줬다가는 아들이 대접도 못 받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어. 물론 사돈집 근처에 말이요. 요새는 아들 가진 것이 죄인이라더니 맞는 말 같았어. 하지만 그것까지는 심씨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 심씨는 아이가 태어난 날 병원으로 면회를 가서 창밖으로 아이를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요즘엔 며느리가 출산을 하면 용돈을 줘야 한다길래 20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정작 애가 태어난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콧배기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모순이었어. 애기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니? 바깥바람 쐬면 안 좋다니까 한두 달 더 있다가 갈게요.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가마.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 그게 아직 장모님이 계셔서 좀 그래요. 몸조리 해준다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아들네로 들어간 안사돈. 3개월 동안 아들네에서 나오질 않았소.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언제 가신다든? 모르겠네요. 애기 엄마가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있다가 가실 것 같은데 어쩌죠? 심씨는 한숨을 푹 쉬었어.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오. 남들은 진작에 본 손주를 75세 늦은 나이에 봤으니 어찌 애가 닳지 않겠소? 얼마나 이쁠까. 아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은 핸드폰으로 보내주지만 심씨는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어. 그래도 이제 막몸을 푼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더는 밀어붙이지 못했어. 알았다. 그럼 사돈 돌아가면 알려줘라. 전화를 끊고도 심란했어. 며느리한테는 돈을 보내고 축하한다며 전화 한 통하고는 그 뒤로는 전화도 안 걸었어. 갓난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잘 텐데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걸 반길 며느리는 없을 것 아니요. 그래, 조금만 참아야지. 그리고 전염병이다 뭐다 말이 많아. 심씨가 손주를 직접 보게 된 건 한참 뒤였어. 아이고, 왔니?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디 우리 손주 좀 보자. 들뜬 목소리로 심씨가 아들 부부와 손주를 맞았어.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처음 보았는데 태어난 날 보고 안 봤으니 훌쩍 커 있었어. 장군감이네, 우리 손주. 곧 방문한다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무척 설레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어. 그래서 이불 빨래도 전부 새로 하고 아침 일찍부터 대청소를 했어. 처음 차려주는 밥상이라 임금님상 저리 가라.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렸다오. 새아가, 많이 먹어라. 그래야 몸도 회복하지. 잘 먹겠습니다. 막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눕혀놨던 손주가 울었어. 내가 볼 테니까 너는 편히 먹어. 어머니도 식사하셔야죠. 나는 이거 차리면서 간 보느라 배가 다 부르다. 걱정 말고 먹어. 실제로 심씨는 밥을 안 먹어도 손주를 보고 있기만 해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 됐다. 네가 무슨 설거지를 해. 어서 가서 애기나 봐. 그렇게 먹은 것을 치우고 과일도 깎아주고 심씨는 아들 부부가 잘 방으로 들어갔어. 아기와 함께 잘 수 있게 미리 사둔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았고 그 위엔 새로 빤 이불을 덮었어. 이부자리를 봐주고 방을 나왔는데 아들 내외가 그새 과일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 아니, 안 자고 벌써 가니? 장모님이 애 봐주시기로 해서 우리 둘이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요. 온 지 2시간이 됐을까. 뭐? 그럼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둘이 바람 쐬고 와라. 아니에요. 장모님 댁이 우리 집이랑도 가깝고 그래야 맘 편히 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내내 장모님이 봐주셔서 애도 낯을 안 가리니까. 나도 앞으로 자주 봐야 할머니인 줄 알 거 아니니? 앞으로 자주 오면 되죠. 엄마도 상 차리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편히 쉬세요. 애기 보는 거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에이, 그래도 엄마 때랑은 다르죠. 아무튼 이만 가볼 테니까 쉬세요. 웃으며 매정하게 떠나버리는 아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이불 깔린 방을 한참 쳐다보다 불을 탁 끄고 나오는데 허탈한 감정이 들었어. 겨우 보게 된 손자를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낸 심씨. 그리고 손자도 손자지만 아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인데 조금 더 있다 가면 어디가 덧나나 심술도 났어. 품에 끼고 살던 자식도 결혼하면 남이 된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심씨는 서운하고 서운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아들은 다시 심씨의 집에 방문했어. 엄마, 오늘은 자고 갈게요. 저번에 너무 서운해 하시길래 마음에 걸렸어요. 서운해하는 걸 아는 놈이 그렇게 돌아섰는지 속으론 궁시렁거리면서도 반갑게 아들네를 맞았어. 전에 서운했던 마음과는 별개로 심씨는 무척 신이 난 상태였어. 혹시나 해서 이불을 또 새로 빨아놓았는데 잘했다 싶었다오. 이 방에서 자라. 다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저녁 차리는 동안 푹 쉬고 있어. 그리고는 심씨는 며느리가 불편할까 싶어 아이가 궁금해도 저녁상을 차릴 때까지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어.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이 봉투를 건넸어. 엄마, 어버이날인데 이거 용돈 쓰세요. 이런 거 주지 말래도. 작년에도 봉투를 받았었는데 같은 금액이 들어있었어. 뭘 30만 원씩이나 줘. 애기 기저귀나 사지. 기저귀 살 돈은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참 고맙다. 심씨는 봉투를 소중히 서랍에 넣었어.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던 용돈인데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니 달라지긴 했어. 이제 어서 씻고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애기 좀 내가 봐줄까? 아니에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렇지만 심씨가 손주를 좀 더 오래 보고 싶었어. 아니다. 내가 볼 테니까 너 좀 들어가서 누워 있어. 그러곤 손주를 받아드는데 의왕하고 울음을 터뜨렸어. 어구구 우리 손주 할미 얼굴 얼른 익혀야지. 심씨가 어화둥둥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자니 아들이 와서 말했어. 엄마, 그냥 저 주세요. 제가 달랠게요. 그러더니 쏙 아기를 빼가는 것이 아니겠어? 갓난아기니까 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새를 못 참고 데려가 버리니.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할머니 얼굴도 모르게 생겼어. 그날 새벽 간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고 심씨는 방문을 연 채로 설핏 잠에 들었는데 부엌에서 아들네가 뭘 먹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에 심씨가 얕게 들었던 잠에서 깨어났어. 아까 밥 제대로 못 먹었지? 아니야. 자기가 끓여주는 라면 먹으면 되지. 아무래도 불편하지? 그렇지. 어머니가 잘해주셔도 시댁이니까. 오늘도 전처럼 심씨가 아이를 보는 동안 며느리는 밥 한 공기를 뚝딱 했어. 정작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건 심씨인데 아들놈은 지 마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 내년 어버이날에는 장모님한테 가자. 이번엔 먼저 우리 집으로 와서 고마워.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역시 천사네 천사야. 천사는 무슨. 아참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용돈 보냈지. 그럼 100만 원 보내드렸어. 이번에도? 어머니는 30만 원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만 100만 원 드리니까 양심에 찔리네. 찔리긴. 엄마는 혼자서 돈 쓸 일 별로 없으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두 분이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 내참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어. 속으로는 내가 돈 쓸 일이 왜 없냐, 송장도 아니고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그리고 혼자라서 30만 원 줬으면 둘은 60만 원을 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댁 말뚝에도 절을 한다더니 아들은 절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기세였어.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놈이 문제였어. 방문이라도 닫고 싶은데 깼다는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둘의 대화를 계속 들어야 했어. 특별히 험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한지. 그래, 돈이 뭐가 중요하냐. 어버이날에 먼저 찾아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자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일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추석날이 되었어. 이날 이후로 심씨는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에도 대단히 큰 변화가 생겼다오. 추석 전날 아들네가 왔어. 저녁 6시쯤 도착해서 밥을 먹으니 벌써 잘 시간이었어. 명절 음식은 차리지 않았어. 심씨는 남편이 죽은 후로는 명절의 차례는 지내지 않고 남편의 제사만 챙기고 있었어. 그래서 명절이라곤 해도 따로 음식할 것도 없었고 밥 차리는 것이야 늘 심씨가 해오던 일이었어. 그런데 아들이 지나가는 말로 심씨에게 말했어. 엄마, 근데 요즘엔 제사도 안 지내는 집이 많대요. 그러냐? 나 죽으면 너네도 지내지 말어라. 나는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엔 네 아버지 제사는 간소하게나마 하련다. 엄마나 애엄마 힘들까봐 그렇죠. 자신이 고깝게 듣는 것인지 말뜻을 헤아려 보자니 자신이 힘들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마누라 제사상 차리는 게 힘들까봐 꺼낸 말 같았어. 명절 차례도 안 지내고 1년에 딱 한 번 지내는 제사를. 그것도 며느리는 애기나 보라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건만. 아들이 정말 어머니를 위했다면 지난 20년간 아무 말 없이 지내던 아버지 제사를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아들의 팔불출 같은 말에 속이 뒤집어지는 듯 했어. 엄마,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다음 날 아침밥을 먹고 아들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어.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그래. 사돈댁으로 가니? 아니요. 벌초야에서 산소로 바로 가려고요. 벌초? 무슨 벌초? 추석 당일에 처가 산소에 가서 직접 벌초를 해야 한다는 아들. 처갓집은 딸만 둘이라 제가 가서 도와야죠. 바깥 사돈 계시잖아? 장인어른은 허리가 안 좋아서 작년에도 혼자서 하시다가 알아놓으셨대요. 벌초. 사위인 아들이 당연히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심씨가 황당해하는 이유가 있었어. 너는 네 아버지 산소도 벌초해 본 적이 없잖아. 그건 작은아버지가 할머니 산소하면서 아버지 산소도 해주시니까 제가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 여기서 따져봐야 뭐하겠어.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며느리도 딱하고 자신도 그저 쉬고 싶어 군말 없이 아들을 보내는데 현관문을 나서기 전 아들이 말했어. 아참, 애엄마랑 얘기해봤는데 내년부터는 명절이든 무슨 날이든 번갈아 가면서 먼저 가기로 했어요. 추석에 여기부터 왔으니까 설에는 처가댁에 먼저 갈게요. 그래.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도 한다는 말을 듣긴 들었다. 심씨도 며느리였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부랴부랴 일어나는 아들 내외를 잡지 않았던 것이요. 알아서들 해라. 차례도 안 지내는데 나는 상관없다. 그러고 아들이 나가고 그래. 네 잘났다. 아들이 떠난 현관에다 대고 한마디 한 것이 전부였어. 이번 추석 연휴는 무척 길었는데 심씨는 아들이 가고 연휴 내내 홀로 집에 있었어. 누구는 여행도 가고 누구는 가족들이랑 시끌벅적하게 보낸다던데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뭐 하고 있니? 애기 얼굴 좀 영상통화로 보여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했어.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저희 집에 가고 있어요. 운전 중이에요. 황당한 말이 들려왔어. 벌써 추석이 지난 지 3일이나 흘렀는데 지금까지 사돈네에 있었다는 아들. 너 여태 거기 있었어? 연휴가 기니까요. 근데 이제 연휴 끝나는데도 또 너희 집에 같이 간다고? 내 연휴에 맞춰서 휴가 내서 괜찮아요. 아들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궁금한 것이 아니었는데
아들은 눈치가 없었어. 심씨 집에는 추석 하루 전에 와서 당일 아침 일찍 갔으니 하루도 안 있다가 갔으면서 사돈 식구랑은 일주일 내내 붙어 있겠다는 것 아니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간 한마디도 한 적 없었지만 이것은 참기가 힘들었어. 너희는 공평한 거 그렇게 좋아하더니? 우리 집엔 꼴랑 하루 있고 그 집엔 그렇게 오래 있어? 그러면 다음 추석 때는 처갓집에 하루 있고 우리 집에서 3일 잘래? 그게 아니라 엄마. 나는 사위니까 가면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쉬다가 오는데 애 엄마는 며느리잖아요. 시댁에서 편하게 못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내가 언제 며느리 부려먹든? 와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다. 아니, 엄마가 안 시켜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엄마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는 너는 처갓집 안 불편하냐? 참나,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집 아들이야? 그럼 사돈네는 언제까지 너희 집에 있는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 그게 저희 집에 하루 있다가 월요일, 화요일엔 다 같이 여행 갈 것 같아요. 심씨는 그 말을 듣고는 소리쳤어. 너 참 처가에 잘한다. 상이라도 줘야겠네. 그런데 네 애미는 여행 갈 줄 모른다던. 너희가 언제 나 데리고 어디 간 적이나 있니? 엄마는 여행 안 좋아하잖아요.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 불편할까봐 그랬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어찌나 속을 뒤집어 놓는지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였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희 집도 말이야. 내가 사준 집인데 난 몇 번 가보지도 못했다. 아니, 집 사준 건 사준 거고요. 그걸로 생색내면 어떡해요. 점입가경이 이럴 때 필요한 말인 듯했어. 뭐 생색?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요, 알죠. 아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장모님은 애 봐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언제 애 봐달라고 한 적이나 있냐? 집에 와도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게 애만 데리고 방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잖냐? 내가 뭐 애를 잡아먹기라도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좋게 생각하세요, 엄마. 다음엔 엄마 집에서 며칠 있다가 올게요. 그리고 모시고 여행도 갈게요. 됐다. 엎드려 절 받을 생각 없다. 나라고 뭐 다 좋은 줄 알아? 너희 와봤자 나 혼자 너네 수발 드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 힘들어. 아, 엄마.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불편하면 앞으로 오지 말아라. 이번 일만이 아니다. 용돈도 그 집엔 100만 원씩 주는 거 애미가 모를 줄 아니? 나도 그동안 서운한 거 많았지만 며느리 눈치 보느라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겠다. 너도 너희 처가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쁨 받으면서 살아라. 너도 아들 낳았으니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나중에 느낄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러곤 심씨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 심씨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와는 영영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시근덕거리는 호흡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 고향 것.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나이 들어 심씨를 챙겨줄 사람은 아들 하나뿐이었어. 그렇지만 심씨는 아들에게 모든 걸 주면 주었지. 아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길 결코 바라질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처가에 가서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열불이 났어. 이래서 다들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구나 뒤늦게 깨달았어. 옛날엔 아들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다 옛말이 되었어. 키워봤자 남의 아들이 되니 참 허무한 일이요. 결혼할 때 집해줘야 하고 며느리 불편할까봐 아들 집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또 명절에 붙잡아두면 나쁜 시어머니 소리 들을까봐 얼른 보내는데 편하게 아들 집에 드나드는 사돈을 보면 자신의 처지가 참 딱했소. 남의 집 가는 것보다 아들 집 가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 모든 아들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것이겠지 생각하며 심씨는 지난 인생을 후회했고 앞으로 아들이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오. 계속해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소. 아니요, 엄마.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라고 일 끝나고 힘들게 왔는데 용돈도 안 주고 보내는 게 어딨어요? 뭐? 음식도 전부 내가 했고 설거지도 내가 다 했다. 너희는 와서 밥밖에 더 먹었니? 일부러 일도 안 시켰더니 왜 난리야?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죠. 요즘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 며느리가 흔해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늘 주시다가 그러면 애엄마가 제사 때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러게 오지 말라는데 왜 와? 용돈 줄까봐 그러냐? 서운하게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서운한 게 누군데 그래? 아버지 제사 기억도 못한 놈이 말이 많다. 아들과 전화 통화로 다투고 있는 올해 80세가 된 최명자 할머니. 최씨 할머니는 자식이 아들 하나였고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떴어. 그때가 아들이 7살 땐가 8살 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풍족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돈 버는 사람이 한 사람 줄어버리니 그때부터 최 씨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 밭을 일도 해보고 시장에서 나물도 팔아보고 공장에서 망치질도 해보았어. 그야말로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굳은 일은 다 해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오. 아들이 국민학교에 다닐 땐 도시락에 맨밥과 김치만 싸줬을 정도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스러운 최 씨였어. 그러다 최 씨가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어. 최 씨가 나물 팔던 옆에 국밥집이 있었는데 최 씨는 낮엔 나물을 팔고 저녁엔 그 국밥집에서 3시간씩 일을 했어. 그런데 그곳 사장이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가게를 최 씨에게 싸게 넘기고 떠났어.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최 씨는 무리하여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어. 그래, 잘 됐으면 나한테 넘기질 않았겠지. 저녁 시간엔 손님이 좀 있었던 터라 먹고 살만하겠다 싶었지만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니, 김치는 이렇게 맛있는데 국밥은 별로다. 요리 솜씨가 이렇게 따로 놀기도 힘든데. 가끔 오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김치는 직접 한 거요. 네, 깍두기랑 배추김치랑 다 제가 직접 담갔어요. 차라리 김치를 팔아봐요. 내가 김치 맛을 좀 아는데. 새댁이 솜씨가 있네. 김치를 팔면 잘 되겠어. 국밥은 전 주인이 하던 그대로 전수받아 하고 있었고 김치는 최 씨의 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방법대로 만들고 있었는데 손님의 이야기를 듣자 생각이 복잡해졌어.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이대로 더 있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손님의 조언을 듣고 얼마 안 되어 국밥집 자리에서 김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 그때 그 손님이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
그렇게 김치를 팔아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키웠어.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도 보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다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80세가 될 때까지 판 김치를 쌓아보면 63빌딩 정도는 되었을 것이요. 아들은 35살에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했고 아들을 하나 낳았소. 어느덧 손자도 벌써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으니 세월이 참 빨리도 흘렀어. 우리 며느리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야. 돈 준다고 할 때만 찾아오는데 아주 여시야, 여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며느리들은 다 그렇지 뭐. 시장 여자들이 며느리 흉을 보는 소리에 최 씨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 언니는 왜 말이 없어? 언니네 며느리는 안 그런가 보지? 하긴 초등학교 선생님이랬지? 교양이 있으니 당연히 안 그러겠지? 우리 며느리는 뭐 나한테 잘하지. 역시 언니는 좋겠수. 최 씨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 이렇게 표정 관리를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오. 남들 앞에서 책 잡힐까 아닌 척은 했지만 최 씨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바였어. 당장의 남편 제사 때만 떠올려도 그랬어.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남편 제사는 한동안 아들과 최 씨 둘만 지냈어. 아이들 가르치느라 힘든 며느리를 불러다 굳은 일 시키기 싫어서 애초에 부르질 않았었는데 5년 전 우연히 며느리가 제사 때 오게 되었다오. 아들 차가 고장나서 며느리가 데리러 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들렀을 것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것저것 그릇도 나르고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며느리가 집에 갈 때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주었다오. 어머,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아니다. 내가 고마워서 그러지. 다음부터는 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끼리 작게 지내면 돼. 힘든데 뭐하러 와. 감사히 잘 쓸게요. 그리고 5년 전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년 남편의 제사 때마다 참석했어. 돌아갈 땐 늘 흰 봉투와 함께였고 말이요. 그래서 시장 여자들이 하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오. 최 씨도 그녀들의 말이 남의 일이 아님을 최근 들어 부쩍 느끼게 되었으니 말이요. 제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작년 제사 때도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 보통은 최 씨가 아들에게 일주일 전쯤 아버지 제사라고 일러주는데 작년엔 정신이 없어 전화를 깜빡했더니 제사 당일날이 되어도 아들에게 언제 온다 간다 연락이 없는 것 아니겠소? 너 오늘 아버지 제사인 건 알고 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오후에 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버지 제사요? 벌써요? 어찌나 화들짝 놀라던지 오히려 최 씨가 더 놀랐어. 너 아버지 제사가 언젠지도 모르냐? 이상하다. 집사람이 왜 말을 안 해줬지? 뭐? 네 아버지 제사를 네가 챙겨야지. 왜 선욱이 애미가 챙겨야 해? 아이 진짜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설마 제가 아버지 제사도 모를까 봐서요. 오늘 퇴근하고 갈게요. 최 씨는 한숨을 푹 쉬었어. 알았다. 다 차려놓을 거니까 너 혼자 조용히 왔다 가라. 엄마 지금 몸살 기운도 있어서 상도 조금만 차릴 거야. 선욱이 애미 오면 밥상도 제대로 차려야 하는데 힘들어서 오늘은 우리 둘이 후딱 하고 끝내자. 알았어요. 나 혼자 갈게요. 그리고 8시쯤 되었을 때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여니 밖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 애미야, 너도 왔니? 오지 말라니깐.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서 거실을 보더니 놀랐어. 엄마, 벌써 다 준비해놨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하는 건데. 아니다. 간소하게 차렸다. 몸이 안 좋아서 얼른 지내고 좀 누워야겠어. 그런데 최 씨의 바람대로 빨리 끝내고 쉴 수 없었어. 저녁 시간대 아들 며느리가 왔으니 함께 밥도 먹여야 했고, 아들도 술을 한 잔, 두 잔 먹으니 자리가 길어졌어. 늘상 며느리가 올 때마다 이것저것 일이 늘어 제사 때 며느리가 오는 것이 오히려 힘에 부칠 때도 있었어. 이제 곧 80세이고 그날따라 낮에 일도 고되어서 아들도 며느리도 얼른 집에 돌아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오. 엄마, 그럼 우리 가볼게요. 어머니 이것들 어떻게 다 치우셔요? 걱정 말고 밤 늦었는데 어서 가봐라. 가서 선욱이도 챙겨야지. 그러면서도 아들도 며느리도 설거지 대신하겠다는 소리는 없었어.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니 자정이 지나 있었어. 그런데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이부자리에 눕자마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뭐 놓고 갔니? 최 씨는 누웠던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어. 그게 아니라 오늘 애엄마 말이에요. 선욱이 애미가 왜? 무슨 일 있어?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시간 내서 갔는데 왜 빈손으로 돌려보내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봉투를 들려주는 것을 잊었어. 그렇지만 최 씨도 할 말은 있었어. 전부 다 내가 준비했고 설거지도 내가 했고 너희는 와서 밥밖에 더 먹었니? 일부러 일 안 시킨 것 아니냐?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죠. 요즘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 며느리가 흔해요.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늘 주시다가 그러면 애엄마가 제사 때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러게 오지 말라는데 왜 와서 그래? 용돈 줄까봐 온 거니? 서운하게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서운한 게 누군데 그래? 아버지 제사 기억도 못한 놈이 말이 많다. 아프다는 엄마한테 괜찮냐는 한마디도 안 한 아들이 자기 마누라 용돈 안 줬다고 새벽에 전화해서 난리치는 게 무척이나 섭섭했어. 너는 남의 제사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건데 돈 안 준다고 전화까지 해? 아니, 나 말고 애엄마 말하는 거죠. 애엄마는 그래도 좀 챙겨줬어야죠. 애미가 서운하다고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제사 지냈으면 그러니까 제사 때 안 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아들의 말을 끊고 최 씨가 말했어. 안 주려고 안 준 건 아니었다마는 그래도 늘 섭섭치 않게 챙겨줬었는데 이런 말 들으니 내가 더 서운하다. 그러고는 최 씨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한참 앉아서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어. 그래도 시간 내서 온 것은 맞으니 말이요. 그 일이 있고서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다 올해 제사 때는 불러서 다시 용돈을 챙겨주었어. 그런데 일은 자신이 다 하고 돈도 주고 며느리에게 오라고 부탁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기분이 좋진 않았어.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자 특별한 날에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한다고 하면 지갑부터 확인해 보게 되었어. 이제 곧 선욱이 생일이잖냐? 전날이나 다음 날이나 상관없으니까 한번 들러라.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할미가 용돈도 좀 줘야겠다. 어머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중학교 올라가는 손자의 생일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찾아왔어. 최 씨는 상다리 부러지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오. 어머니,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 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 김치 먹고서는 이거 없음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 많이 먹어. 너 좋아하는 반찬들도 좀 싸줄까? 김치는 안 떨어졌니? 그럼 홍어 무침이랑 무생채 좀 싸주세요. 김치는 보름은 더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바쁜 며느리를 위해 종종 반찬을 해서 주곤 했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 옛다. 선욱이는 이걸로 옷 사고 학용품도 사고 해라. 그러면서 손자에게 50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어. 그리고 선욱이 애미도 이거 받고. 어머, 이게 뭐예요? 선욱이 생일이면 네가 제일 고생한 날 아니냐. 너도 축하해줘야지. 며느리에게도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서 주었어. 뭐 이런 걸 다 주세요.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니까요. 그래도 이 나이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 씨의 주머니가 넉넉한 것이 다행이었어. 작년 제사 때 서운해하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지 며느리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어. 그렇게 20분쯤 앉아 있었을까. 저희는 시간이 늦어서 이만 가볼게요. 시계는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 내일 주말인데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애아빠가 힘들다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네요. 어서 가서 쉬게 해야죠. 그래? 그럼 싸놓은 것들 챙겨가라. 며느리가 싸달라던 반찬과 과일을 두 손 무겁게 싸서 들려보냈어. 용돈을 주면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것은 최 씨의 기분 탓일까. 최 씨는 아들 가족이 일어난 자리를 치우며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 보름 뒤, 보름분의 김치만 남았다는 며느리의 말을 기억하고 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너 선욱이 생일날 김치 다 먹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글쎄요. 난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냉장고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때 선욱이 애미가 그랬어. 이따 시장으로 김치 가지러 와. 챙겨 놓을 테니까. 알았어요. 집사람 오늘 외출한다는데 그때 들리던지 하라 그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10분쯤 뒤에 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애엄마가 시장에 들릴 시간이 없겠다는데 어쩌죠? 저녁에 엄마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엄마 퇴근할 때 김치통 집으로 가져다 놔요. 그 무거운 김치통을 80 먹은 엄마한테 집까지 들고 가라는 아들. 이런 효자가 다 있나. 최 씨가 한숨을 쉬었어. 그럼 너라도 오면 되지. 그럼 그냥 내일 가지러 갈게요.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으니까. 아이고, 알았다. 그럼 퇴근길에 들러서 아예 너네 집에다 주고 가마. 어차피 가는 길이니 집까지 김치를 들고 갈 바에는 중간에 아들네 들러서 놓고 가는 게 나았어. 그래요, 그럼. 나야 좋죠. 오후 4시쯤 됐을 때 최 씨는 평소보다 이르게 퇴근 준비를 했어.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 애미야, 김치 주려는데 너는 시장으로 못 오지? 선욱이 애비한테 가져가라 그랬더니 귀찮단다. 지금 퇴근할 건데 너희 집에 두고 가마. 저희 집에요? 좀 그러니? 그러면 내일 가져갈래?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식탁 위에만 놔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아들네에 도착했어. 너는 늙은 애미가 이거 들고 여기까지 와야겠냐? 우리 엄마. 아직 짱짱하시네. 어이구 무거워라. 김치통을 받아들며 아들이 능청스럽게 대꾸했어. 김치 냉장고에 넣어놔. 뭐가 뭔지 알아야 넣어놓죠. 맞다. 선욱이 엄마가 그냥 식탁에 두고 가라 그랬어. 그냥 넣으면 되죠. 그러면서 냉장고 이문 저문 열어 제끼는데 보다 못한 최 씨가 말했어.
너는 그렇게 집안 살림을 하나도 못해서는 금방 이혼당하겠다. 나도 청소는 해요. 실없이 웃는 아들 보고 저리 비켜보라고 한 최 씨가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어. 김치통들로 꽉 차 있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최 씨가 고심했어. 남의 집 살림이다 보니 이것저것 정리할 수도 없고 해서 다시 김치 냉장고 문을 닫았어. 이거 김치 냉장고 꽉 차서 안 되겠다. 그냥 식탁에 둘 테니까 선욱이 애미 오면 정리해서 넣으라 그래. 뭘 그래요? 저 보세요. 일단 냉장고에다 넣어놔야지.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고 냉장고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보였어. 반찬통들과 비닐들로 꽉 찬 내부. 아들이 그 사이에 김치통을 쑤셔 넣으려 하니 최 씨가 말렸다오. 그렇게 막 넣으면 다 떨어지지. 비켜라. 그냥 대충 넣어줘요. 아들이 소파에 드러누우며 말했어. 너는 주말에는 네가 좀 밥도 하고 그래야지. 선욱이 애미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퍼질러져 있을 거야? 주말에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아들을 뒤로 하곤 최 씨가 냉장고 안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반찬통을 차곡차곡 쌌는데 어떤 냄새가 코를 찔렀어. 이건 내가 준 반찬통인데. 눈에 익은 반찬통 하나를 열어보니 썩은 내가 진동했어. 애구머니나. 여기서 냄새가 나고 있었구나 싶었는데 다른 반찬통 몇 개를 더 열어보니 한 달도 더 전에 싸주었던 음식들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는 상태였어. 도대체 언제 싸줬던 음식인지도 가물가물했어. 그리고 냉장고 한켠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 설마 하는 마음에 비닐 입구를 열어보았는데 손자 생일날 최 씨가 싸줬던 반찬들이 최 씨가 넣어놓은 그대로 썩고 있었어. 아예 열어보지도 않은 채 봉지채로 들어있었다오. 냉장고 안에 내팽개쳐진 반찬들, 최 씨의 마음도 함께 썩어 나뒹굴었어. 아들네 온다고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며 준비했던 음식들이었어. 먹다 남아서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도 보름 동안 아예 꺼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는다지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방치하다니. 그리고 안 먹을 거면 애초에 싸가질 않으면 될 일 아니요? 힘들게 싸준 정성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 최 씨는 김치통을 얼른 넣어놓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 자신의 집도 아니고 며느리 살림이니 검사할 요량은 아니었지만 허락 없이 냉장고를 열어본 것은 자신의 잘못이니 가타부타 하기도 꺼려졌어.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김치 냉장고에 옮겨라. 알았어요. 애엄마 기다렸다가 식사하고 가세요. 됐다. 집에 가서 쉬련다. 그럼 1층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담뱃갑을 챙기며 아들이 일어났어. 김치통 들고 올 땐 마중도 안 나오더니 담배 피러 갈 땐 벌떡벌떡 잘도 일어나는 아들의 괜스레 서운함이 더 커졌어. 그렇게 둘이 함께 나왔는데 1층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오던 며느리와 마주쳤어. 어머니, 아직 계셨어요? 벌써 가냐는 것이 아닌 아직 계셨냐는 말이 무의식 중에 며느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했어. 평소 같았으면 별 의미를 두지 않았을 말이지만 좋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제 집에 가던 참이야. 김치는 애비가 냉장고에 넣어달래서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김치 냉장고로 네가 옮겨라. 냉장고예요? 며느리의 안색이 창백해졌어. 그래. 이만 가볼 테니까 어서 들어가 봐라. 최 씨의 귓전에 모기만한 목소리로 잘 가시란 말이 흘러들었지만
못 들은 척 코너를 돌았어. 며느리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최 씨가 잠시 서 있는데 곧이어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러게 당신이 시장에 가서 김치를 가져오지. 왜 어머니가 집에 오시게 해? 엄마가 갖다 주면 좋지. 왜? 아니면 당신이 아까 시장에 들려서 가져왔으면 됐잖아. 거기 가면 옷에 김치 냄새 배서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단 말이야. 젓갈 냄새 풀풀 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래? 참, 그러면 김치는 왜 먹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리고 왜 어머니는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셔? 너무 경우가 없으시잖아. 경호, 말이 좀 심하다. 아들 집이 남의 집이야. 그리고 내가 김치 좀 넣어달라 그랬어. 왜 이렇게 예민해? 거기 어머니가 주신 반찬들 들어있단 말이야. 반찬이 왜? 지난번에 주신 것도 그대로 들어있어. 뭐, 왜 그걸 다 안 먹고 넣어놨어? 다 먹긴 그걸 어떻게 다 먹어? 우리 중에서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건 당신이 안 차려주니까 내가 못 먹는 거지. 아니, 그러면 싸우질 말던가. 싸주시는데 어떻게 됐다 그러니? 김치통만 얼른 넣어놓고 가신 거야. 못 보셨겠지? 아들은 투덜투덜거리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며 화를 냈어. 당신이 그냥 어머니한테 이제 반찬은 사 먹겠다고 말 좀 해. 그동안 맛있다고 연기한 건 당신인데 왜 나한테 그래? 나만 못된 며느리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러게 안 먹을 거면 진작 버리지. 그걸 냉장고에 그렇게 처박아도. 어머니가 열어보실 줄 알았으면 치웠지. 그럼 당신이 살림하던가. 말다툼을 하는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최 씨는 이내 귀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서도 최 씨는 멍한 상태였어. 망치로 누군가 머리를 거세게 후려친 듯 했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 최 씨도 시간이 남아돌아 반찬을 해다 바친 것이 아니었어. 맛있게 잘 먹었다는 며느리의 말에 퇴근 후에 시간을 쪼개서 해다 줄 때도 많았어. 그런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듣고 있는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더욱 본심이 나오지 않았겠어? 시어머니의 김치가 제일 맛있다던 며느리는 모순적이게도 김치 냄새가 싫어 시장에 오기 싫다고 했어. 그 젓갈 냄새 풍기는 김치 덕분에 저들이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있고 말이요. 최 씨는 이불 위에 드러누워 한참을 생각했어. 어찌 보면 영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어. 그래,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반찬 안 주면 문제 없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차마 반찬을 싸주는 시어머니에게 거절의 말을 하지 못했을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것도 충분히 싫어했을 만하고 말이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은 건 아니었기에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이가 이전보다는 대면대면해졌다오. 반찬을 주거나 김치를 주는 일이 아니면 며느리와 특별히 살갑게 수다를 떠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최 씨가 연락하지 않으니 자연스레 멀어지는 걸 느꼈어.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 왜 안 찾아오나 궁금해하고 집에 홀로 있는 것이 외롭다 느꼈겠지만 최 씨는 요즘 좀 다른 기분을 느꼈어. 며느리도 내 식구라고는 생각했지만 아들하고는 달라서 며느리가 집에 올 때면 괜스레 청소하게 되고 밥상도 신경 쓰게 되었는데 이제 차라리 편해진 듯 했어. 그리고 웃고 있는 며느리 얼굴을 보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나 의심하게 되는 것도 싫었고 말이요. 엄마, 집사람 생일에 같이 찾아뵐게요. 며느리의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 선욱이 엄마 생일인데
너희끼리 시간 보내지 뭐하러 와. 집사람이 생일에 엄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최 씨는 속으론 아들이 자신을 놀리나 싶었어. 그러나 둘이 다투던 이야기를 최 씨가 알고 있다고는 꿈에도 모르는 아들이 말을 이었어. 나 대신 엄마가 미역국 좀 끓여줘요. 그래, 알았다. 최 씨의 집에 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밥을 맛있게 먹었던 것까지 거짓은 아닐 것이었어. 며느리의 생일날까지 꽁에 있기엔 자신이 너무 옹졸해지는 듯하여 아들에게 알았다 대답했어.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이 되었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 역시 우리 어머니. 며느리 생일상 차려주는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주변에 자랑 많이 해요. 그러니? 식후에 과일까지 먹은 뒤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가지 않고 앉아 있었어. 엄마, 오늘은 반찬 안 싸줘요. 조금만 해서 남지를 않았네. 둘러댄 최 씨의 말에 아들은 미련도 없어 보였어. 그건 그렇고 오늘은 왜 며느리 용돈 안 주세요? 여태 방바닥에서 엉덩이를 안 떼고 있던 이유인 듯 했어. 어쩌냐, 내가 오늘 현금을 못 뽑아왔다. 깜빡했어. 아이, 참 요즘에 자꾸 깜빡하시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돈을 주어도 안 주어도 금방 일어나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어. 아들과 며느리가 가고 최 씨는 후회가 되기도 했어. 내가 너무했나? 그래도 생일인데 선물 하나 안 줬으니. 사실 용돈 봉투는 진작 준비해 놓았는데 반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해서 주지 않았던 것이요.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나도 있자. 그래서 아들 며느리를 따라 내려갔어. 지하주차장에서 아들의 차가 있나 찾는데 또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 괜히 온 것 같네. 뭐가 또 괜히 와? 밥 맛있게 먹어놓고 어쩜 어머니는 며느리 생일에 지갑 한 번 안 여셔. 깜빡하셨대잖아. 그래도 너무 하시잖아. 내일 출근하는 날인데도 이렇게 왔는데. 당신 생일이지, 엄마 생일이야. 또 그런다 진짜? 내가 틀린 말 했나? 어머니 돈도 잘 버시는데 용돈 좀 팍팍 주시면 어때서? 주변에 물어봐라. 당신처럼 용돈 많이 받는 며느리가 있는지. 주시다 안 주시니까 그렇지. 아무튼 괜히 왔어. 최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돈봉투를 냅다 집어던지려다 다시 팔을 내렸어. 그리고는 그대로 뒤를 돌아 집으로 향했어. 돈봉투를 던지며 이것 먹고 떨어져라 하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아까웠어. 봉투에 들어있는 돈이면 알뜰히 살면 한 달 생활비에 맘먹었어. 80 넘어 돈 쓸 데 없으니 아낌없이 퍼주자 생각해서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퍼주었지만 최 씨가 부자라서 혹은 돈 아까운 줄 몰라서가 아니었어. 최 씨는 아직도 구멍난 양말을 3번, 4번 기워서 신는다오. 그런 최 씨가 아들네에게 주는 것은 그저 돈이 아닌 사랑이었어. 아들에게는 어릴 때 못 해주었던 건 맘껏 해주고 싶었고 며느리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오. 반찬도 마찬가지였어. 그런 최 씨의 마음이 무참히 짓밟힌 듯했어. 아들, 딸이 최 씨의 집에 오는 것은 자신이 보고 싶어서는 아닌 듯 했으니 말이요. 이곳에서 당장 뭐라 할 수도 있었지만 최 씨는 그러지 않았어. 아들인 이상 최 씨가 죽을 때까지는 연이 다 있을 테니 심한 말로 아들과 며느리를 핥히고 싶지 않았어. 다만 최 씨는 다짐했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기대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자. 그저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살자. 또한 이제 아들 며느리가 왔다고 버선발로 반기지 말고 허리 휘도록 밥상을 차려 바치지도 말자.
그러면 상처 줄 일도, 상처 입을 일도 없을 것이요. 하지만 최 씨의 쓰디쓴 속을 달랠 길은 없었어. 당신은 미쳤어. 진작에 병원에 가게 했어야 했는데. 뭐? 미치게 만든 게 누군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어. 왜 나를 나쁜 놈을 만드는 거야? 당신은 여기 들어가서 반성해. 70대 부부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밤늦게 들려오는 굉음에 이웃들이 하나둘 잠에서 깼어. 이런 추잡한 여편네. 난 놈 만나고 다니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이 문 열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딴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내 나이 70이야. 쾅쾅 문을 두드리는 아내를 외면하며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어. 발뺌에도 소용없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삐뽀삐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를 들으며 김성리 할머니는 문고리를 쥐고 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지 이제는 싸우기도 지쳤다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이 이랬던 것은 아니었어. 김씨 할머니와 남편은 40년 전에 처음 만났어. 동네 사람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고 그 시작은 평범했어. 평범한 직장에 다니던 남편은 모난 곳 없이 대체로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딱 하나 특이한 구석이 있었어. 신혼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남편이 유독 시어머니께 차갑게 구는 것이 이상했어. 어머니,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런데 왜 가시는 건데요? 뭐 좀 사러 가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용돈 안 드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알았다. 약장수를 쫓아다니던 시어머니를 남편은 심하게 나무랐어. 나이 든 양반이 그것 외에는 큰 낙이 없을 듯한데도 심하게 다그치는 모습에 안쓰럽게 느껴졌다오. 당신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그냥 어머니만 보면 화가 나. 왜? 그러자 남편이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어. 남편이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시어머니가 유부남과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었다고 했어. 그때 시아버지가 화병이 나서 쓰러지셨고 시어머니와 바람났던 유부남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시어머니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시아버지는 쓰러지신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고 몇 년 뒤 그렇게 누워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김 씨는 남편을 어느 정도 이해했어. 시어머니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나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남편. 그래서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했어. 그래도 오래전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마.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노력해볼게. 그럴 기회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금세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원망했던 어머니도 아내의 말에 용서해보겠다고 할 정도로 남편은 김 씨에게 참 다정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줄 알았다오. 얼마 안 있어 아이를 낳았고 김 씨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고 남편은 계속 직장을 다녔어.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갈 때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위기를 봐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벌써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 곧 거리에 나앉게 생긴 참이었어.
그럼 어서 빨리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그래야지. 우리 애를 굶길 순 없지. 아무래도 이제는 나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여보, 당신까지 그럴 필요 없어. 돈은 내가 벌어올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집에 있을 순 없잖아. 애도 입학했는데 이제 돈도 많이 들 거 아냐. 그래도 얼마 전에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한테 연락해봤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받아줄 수 있겠다더라.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의 상사와 연락이 다 부탁했던 이야기가 잘 풀려서 안 그래도 다시 일을 하려던 참이었어. 남편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니 자신이라도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어. 그때가 김 씨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 남편은 한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몇 달간 백수 생활을 했어. 여보, 나 다녀올게. 집에 있을 거야? 아니, 나도 나가봐야지.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져 갔고 반면에 김 씨는 바깥 생활을 하니 활력이 생겼어. 오늘도 늦어? 요즘 좀 바쁘네. 그러면 그때 그 동료랑 같이 일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직장 동료와 김 씨와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너무 둘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붙어 다니긴. 일하는 건데. 그때 보니까 당신을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 예전에 자신을 데리러 왔다가 마주친 적이 있었어. 그때 이후로 종종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었다오. 이상하긴. 별 걱정을 다 한다. 무슨 회사가 둘만 일해? 다른 사람들도 있어. 왜 그래 또? 당신이 신경 쓰이게 하잖아. 그냥 돈 벌러 갔다 온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차라리 다른 직장으로 옮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남편의 김 씨도 화가 났어. 지금 당장 어떻게 새로운 일을 구해? 이 나이에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운이 좋았던 건데.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이 옆에 있던 서랍장을 발로 걷어찼어. 그러니까 더 수상한 거 알지? 아니, 도대체 항상 뭐가 수상하다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나 늦었어. 갔다 올게. 기분이 안 좋아 하루 종일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 진짜 그런 일이나 있었으면 억울하진 않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남편은 끊임없이 김 씨를 의심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직장 동료가 말했어. 성래 씨, 오늘 집사람이 데리러 온다는데 가는 길에 내려줄게요. 아니에요. 이 근처라서 금방 걸어가요.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할 텐데 그냥 타고 가세요. 아이, 괜찮은데.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뭐. 그때 검은 인형이 빠르게 다가오더니 직장 동료를 후려쳤어. 억! 하며 동료가 쓰러졌고 김 씨도 비명을 질렀어. 너 이 자식! 남의 마누라한테 죽은데? 그러면서 발길질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 김 씨의 남편이었어.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그러는 당신은 무슨 짓이야? 외간 남자 차 얻어 타려고 해벌쭉해서는. 그러면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어. 여보! 제발 그만해! 사람 죽겠어! 내가 저기 뒤에서 다 들었어. 건물 기둥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남편이 말했어. 둘이 분위기 좋던데?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지? 이놈을 내가 요절을 내버릴 거야. 엎어져 있는 동료는 반항도 못하고 있었고 때마침 건물에서 나오던 다른 직원이 남편을 말렸어. 이분 아내가 와서 태워주겠다고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렇게 동료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오.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어 철창 신세는 면했지만 김 씨는 직장에서 잘렸고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오랫동안 고생했어.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최소한 무슨 상황인지는 먼저 물어봤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주먹부터 나가?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혔어. 그리고 차 좀 얻어 탄다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눈이 뒤집힐 일이야?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의심하고 물건도 집어 던지고 폭력적으로 굴었잖아. 오늘도 아무 일 없었대도 회사까지 쫓아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러자 남편이 김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났었던 거. 자꾸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랬나 봐.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여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남편의 말에 김 씨도 다소 누그러진 투로 대답했어.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절대 그럴 일 없어. 전부 내 오해라는 거 알았어. 당신도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 얘기는 하지 말아줘. 남편을 탓하던 김 씨도 남편의 가정사를 알기에 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 또 남편 말대로 딸을 두고 성급히 이혼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서글프게 말하는 남편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김 씨와 남편 앞에 닥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 때문에 더 깊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 없으니 말이요. 저기 사거리에 있는 통닭집 알지? 우리 자주 사 먹는 곳. 그래, 거기. 내가 어제 그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귀농하겠다네. 그래서 나보고 생각 있냐고 그러길래 내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인수하면 어떨까? 둘 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아이는 커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래서 김 씨도 솔깃했어. 잘 되는 집이라 먹고 살만 할 거야.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같이 운영해보자. 그렇게 김 씨와 남편은 함께 통닭집을 하게 되었어.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함께 잠드니 그야말로 둘은 24시간 붙어 살았어. 그러니 이전과 같은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틈도 없었다오. 장사는 잘 되었고 그렇게 몇 년간은 행복한 생활을 했어. 김 씨의 딸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건너편에 치킨집이 생기는 바람에 김 씨가 운영하는 통닭집은 파리만 날리게 되었어. 그래서 김 씨가 45세가 되던 해에 통닭집 문을 닫게 되었어. 김 씨는 근처 마트에 계산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다행히도 부동산을 하는 지인을 따라 일하게 되었다오. 이렇게 들으면 직업만 바뀌었을 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항상 붙어 살던 둘이 떨어지게 되며 비극이 시작되었어. 성례 씨는 좋겠네. 네? 뭐가요? 아직도 신혼 같은가 봐. 옆 계산대의 동료가 김 씨의 뒤를 가리키며 말했어. 뒤를 돌아보자 남편이 보였어. 오늘도 성례 씨 보러 여기 온 거 아니야? 어떻게 매일같이 저래? 진짜 부인을 사랑하나 보다? 마트에 취직한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이 방문했어. 부동산 일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었어.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얼굴을 보고 돌아갔다오. 지극정성이야. 정말 부럽다. 우리 남편도 저거에 반만 닮았으면 좋겠네. 김 씨는 어색하게 웃었어. 실상은 보여지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오. 퇴근 후 집에 가자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어. 너 계산한다면서 그 새로운 놈이랑 히히덕거리는 거 다 봤다. 둘이 무슨 얘기했어? 이래서 내가 안 갈 수가 없어.
또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은 일 안 해? 왜 자꾸 마트에 오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 분명히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왜 또 그러는 거야? 이번에 마트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김 씨와 비슷한 또래였어. 그리고 업무를 알려주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대화를 자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어. 왜? 또 이혼하자고 하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당신이 언제든 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떠난다고 생각을 하냐고. 당신 때문이야. 안 그러던 남편은 김 씨가 마트에 다닌 이후로 늘 불안해했고 술을 마시면 항상 이런 레파토리로 아내를 몰아붙였어. 제발 그만 좀 해. 지친다. 지쳐? 지금 나한테 지친다고 했어? 만취한 채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는 다음날 술이 깨면 사과했어. 미안 여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둘이 너무 친해 보여서. 하나도 안 친해. 일 얘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 이제 정말 안 그럴게. 나 오늘 회식 가야 해. 당신 때문에 매번 빠져서 이번에는 정말 참석해야 돼. 거기는 쫓아오고 그러지 마.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알았어. 대신 어디서 하는지만 알려줘. 그래야 안심을 하지. 약속을 단단히 받고 나서 출근한 김 씨는 일을 마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 식사 자리가 파는 분위기라 몇몇은 집으로 돌아갔고 여자 직원 둘이 함께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김 씨와 남자 직원 하나만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갑자기 나타난 남편이 김 씨의 뺨을 내려쳤어.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남편을 말렸어. 뭐? 회식? 내가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남자랑 술 마시면서 회식한다고 뻥을 쳐? 자세히 보았으면 셋만 있던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았을 텐데 눈이 벌게진 남편 눈에는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 너야? 같이 있던 남자 직원을 가리키며 위협했어. 여보! 왜 이래? 회식한다고 했잖아. 뺨을 맞고 충격에 굳어있던 김 씨가 서둘러 남편을 말렸어. 내가 또 그 말을 믿을 줄 알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이며 컵이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어. 식당 안이 난리가 났고 얼마 있지 않아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어. 화장실에 갔던 여직원 둘이 돌아오고 식당 주인도 나서서 증언을 해주어 오해임을 알게 되었지만 김 씨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당신한테 손찌검을 하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남편은 또다시 싹싹 빌며 어릴 때 상처가 아직도 남아서 그렇다. 당신이 예전에 이혼하자고 해서 그렇다. 늘상 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어. 그날 김 씨는 다짐했어. 딸만 성인이 되면 꼭 이혼해버리기로 말이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다니던 마트는 그만두고 다른 마트로 옮기게 되었어. 그곳에서는 또 무슨 난리가 날지 몰랐기 때문에 돈만 벌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류도 전혀 하지 않았어. 그렇게 집,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몇 년간 살았어. 김 씨는 50살이 되었고 딸도 곧 있으면 성인이었어. 한동안은 별 탈 없이 평화로운 듯 보였어. 그런데 김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 뚜벅뚜벅. 집으로 걸어가는데 조용한 와중에 발소리가 따라왔어. 조금 빨리 걸었더니 발소리도 빨라졌고
느리게 걸으니 발소리도 덩달아 느려졌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 김 씨는 그동안에도 종종 이런 느낌을 받곤 했는데 오늘따라 차도 안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유독 소리가 크게 들렸어. 집까지는 10분이나 더 걸어야 했고 골목이 외져서 큰 길로 나가려고 발길을 돌렸어. 그리고는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김 씨의 팔을 잡아챘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여보. 나야, 나. 김 씨의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어.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거야? 집에 안 가?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놀랐잖아. 누가 쫓아오는 줄 알고 큰 길로 나가려고 했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자 남편이 같이 가자며 웃고는 김 씨의 어깨를 잡았어. 김 씨는 이때는 미처 몰랐어. 며칠 뒤 김 씨는 오랜만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정엄마를 만나게 됐어. 나 엄마 좀 만나고 올게. 장모님 오신대. 이 근처에 오신 김에 뭐 좀 주고 간다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올게. 당신은 언제 출근하게? 나도 지금 나갈 거야. 김 씨와 남편은 나란히 길을 나섰어. 그리고 갈림길에서 헤어지며 김 씨가 말했어. 서울국밥에서 만나기로 했어. 거기서 밥 먹고 들어갈게. 알았어.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은 출근을 했고 김 씨도 10분 정도 걸어서 나가다가 친정엄마에게 드리기로 한 반찬통을 놓고 온 것이 기억났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김 씨는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어. 얼른 돌아가서 가져오면 약속 시간에 늦지는 않을 것이었어. 그렇게 집으로 서둘러 되돌아와서 반찬통을 챙기려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왔어. 여보? 출근 안 하고 왜 다시 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출근하면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뭐? 나 따돌리려고 장모님 만나는 척을 한 거지? 누가 오기로 했길래 그렇게 급히 돌아와?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급히 돌아온 건 어떻게 아는 거야? 어떻게 알긴? 뒤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알지. 요즘 낌새가 이상했어. 지난밤에도 집에 걸어가다가 다른 데로 새려고 했었잖아. 내가 그때 아는 척 안 했으면 어디 가려고 한 거야? 지난밤 발소리에 놀랐던 일을 말하는 듯 했어.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자꾸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랬고 오늘 일도 무척이나 이상했어. 당신 혹시 그동안 나 미행했어? 캥기는 게 있나 보지? 뜬금없이 장모님이 왔다고 하질 않나. 나 미행했냐고 묻잖아. 그래. 어쩔래? 딱 걸렸다. 이 집에서 잘도 추잡한 짓을 하려고 했겠다. 당신 정말 소름 끼친다. 그동안 그 버릇 고친 줄 알았더니 그냥 날 따라다니면서 늘 지켜보고 있었던 거구나. 미쳤어. 뭐? 미쳐? 네가 날 미치게 하잖아. 또다시 근거 없는 의심으로 김 씨를 탓하는 남편. 진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제 진짜 갈라서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남자가 있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잖아?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런 적이 있어?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러자 남편이 김 씨의 뺨을 쳤어. 뭐? 못 살아? 너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날 또 때렸어? 너는 도대체 왜 나를 의처증 취급을 해? 네가 빌미를 준 거 아니야. 네가 행동 거지만 잘했어도 내가 의심할 일이 없잖아. 뺨을 감싸고 있는 김 씨를 노려보더니 차마 두 번은 못 때리겠는지 집안 살림을 부수기 시작했어. 남편을 미친놈 취급하는 여편네가 어딨어?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아.
남편 알기를 우습게 보고 딴 남자한테 한눈이나 팔고 김 씨는 멍하니 정신을 놓고 바라보았어. 자신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 이때 꼭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딸이 나타나지 않자 집으로 전화를 건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남편이 또다시 싹싹 빌었어. 당신 그거 정말 병이야. 미안해. 병 걸린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의심하고 때려?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 의심하는 것까지는.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참아도 나를 때리는 남자와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내가 미쳤었어. 애를 봐서라도 마지막 기회를 줘. 제발. 애가 당신 잘못할 때마다 막아주는 방패야? 그러면 내가 무서울 줄 알아? 남편이 울며 말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의심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히 살게. 정말이야. 여보, 마지막이야. 그 이후로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여러 번 주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어. 김 씨는 70세가 되었어. 그간 김 씨는 한 직장을 2년 이상 다닌 적이 없었고 남편의 의심병 때문에 너 죽네 나 죽네 한 적도 많았어. 이제는 지긋지긋했어. 평소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을 만큼 잘하다가도 한 번 의심이 들면 미치도록 사람을 괴롭혔어. 그것은 아내가 70세가 되어도 여전했어. 이 밤에 나 없는 틈을 타서 어딜 갔다 와? 수진이네 다녀왔어. 딸내 갔다 왔다는 말에 남편이 식탁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졌어.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하필 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한 날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었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문자도 남겼고. 남편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는지 꺼져 있었어.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떤 놈 만나고 왔어? 어떤 놈이라니. 여보, 도대체 내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 다 알고 있어. 이제 내가 나이 들고 힘없다고 딴 놈이랑 살림 차리려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이 들고 힘없으면 나도 똑같아. 제발 그만할 수 없어? 그러자 남편이 더욱 씩씩대며 말했어. 내가 모를 줄 알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평생 나 몰래 뒤로 호박씨 까고 살았잖아. 당신 이래서 술 많이 먹지 말랬잖아. 내가 술 취해서 이러는 것 같아. 끝까지 지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내 탓을 해. 남편의 손이 날아왔어. 그동안 종종 있었던 일이었어. 한 번, 두 번 때렸던 남편은 술 마시고 욱하는 날이면 손을 올렸어. 당신은 미쳤어. 진작에 병원에 가게 했어야 했는데 다 내가 미련한 탓이야. 내 팔자야. 뭐? 미치게 만든 게 누군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어. 왜 나를 나쁜 놈을 만드는 거야? 당신은 여기 들어가서 반성해. 남편이 김 씨를 안방에 가두고 문고리를 고정하여 나올 수 없게 막았어. 이런 추잡한 여편네. 딴 놈 만나고 다니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이 문 안 열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딴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내 나이 70이야. 쾅쾅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 아내를 외면하며 할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어. 발뺌에도 소용없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삐뽀삐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를 들으며 김성리 할머니는 문고리를 쥐고 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인지 이제는 싸우기도 지쳤다오. 그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왜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참을 문을 두드리던 김 씨는 이내 포기했어. 딸도 시집 간 지 오래인데 늙어가는 영감이 불쌍해서 끝내 헤어지지 못했어. 그런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고 있음에도 같이 산 잘못 아니겠어? 이러던 남편은 분명 내일 아침이 밝으면 잘못했다며 빌 것이요. 그리고 자신은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속아 넘어갈 것이고 말이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오던 일이었어. 딸도 그런 김 씨와 남편을 보며 이혼을 권유했지만 그것을 남편이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어.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김 씨 할머니는 체념했다오.